네, 이번 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우리 아동의 행복감이 가장 낮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발전이 한참 뒤처진 네팔과 에티오피아보다도 더 낮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게 좀 충격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 15개 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네. 그중에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 독일 또는 노르웨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나 이스라엘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팔 이런 나라들이 망라돼 있어요. 네. 저희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GDP 규모 세계 13위의 이제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8살, 10살, 12살 이렇게 세 연령대의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15개 국가에서 5만 명 이상 통계조사를 한 겁니다. 실태 비교를 해봤는데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 지수가 우리나라가 최하위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8살이 8.2점, 10살이 8.2점, 그리고 이제 12살이 되면서 더 떨어져서 7.4점. 그러면 높은 거 아닌가 했는데 이 평균이 8.9, 8.8 이 정도에다가 거의 표준이 우리나라보다 한 1점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네. 루마니아라든가 네팔,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동또래 어린이들보다는 더 행복감이 높더라. 우리는 끼어 있는 거죠. 선진국보다도 불행하고 아이들이 또는 우리보다 후진국보다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 아이들이 시간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일 큰 걸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되는. 어찌 보면 8살, 10살이면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12살부터 중학생이 되니까 이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지고요.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경쟁 환경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다. 이걸 좀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스펙 쌓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인이 됐을 때 우울증이나 불행감이 더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문화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도 비교를 많이 당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사에서 그 문항 중에 또 두드러졌던 게 외모, 신체, 학업 성적에 관련된 부분은 압도적인 최하였어요. 그 세 개가 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엄친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무언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성적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데 부모들의 생각에는 저희 때만 해도 어른들이 너네들은 커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이걸 하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들의 행복, 딸의 행복으로 단정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 인식이 좀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데 그 저희 세대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딸을 보면 분명히 본인이 가장 행복한 걸 시키고 싶은데 제가 그 딸의 스케줄을 보니까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그게 결국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인식, 뭔가 우리 딸이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조사를 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이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너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누군가가 경쟁 대상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인데 걔는 잘 나간다더라 어떻다더라. 그게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시작이 돼서 중년이 돼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한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연봉 얼마이며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잘났다더라 딸을 잘났다더라. 이게 모호한 비교 의식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부모님의 통제를 우리 아이가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세대인가에서는 이걸 좀 끊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의 반항이 부모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부모 세대와의 이제 괴리, 격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아슬아슬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는 애증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이 지금은 지표로 돼 있지만 지금 이 조사되는 또래 아이들이 이제 저희 또래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지금 이미 터져나오고 있죠. 네. 사회적 사건을 보면 많이 재산 분쟁도 있고요. 불효 소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사회 문제로 격화될 것 같아서 지금 아이들의 행복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네. 그 아이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원만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욕심이기도 같거든요. 하고 아이들을 위한 거긴 한데 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이가 이루는 것이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네. 그게 부모의 가치관을 아이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대리만족이라고 거지 않습니까? 봐야 될까요? 대리만족이죠. 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조금은 방임을 하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길이 뭐냐, 아이들이 성공하는 길보다는 행복한 길이 뭐냐를 함께 고민하는 시대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일까요? 초등학생의 85%가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돌이켜보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85%다에 대비되는 네. 점심을 20분 만에 마치는 직장인 이거하고 딱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점심시간도 평균 밥 먹는 시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있어도 실제 밥 먹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게 가장 많은데 그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랑만 대화를 하고 아빠는 밤에 늦어서 피곤해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뭔가 말을 걸면 나 피곤하다 잘래 하는 그게 이제 일상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해봐야 아빠 맨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네. 얘기를 안 해야지 하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의 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빠의 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빠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좀 집에 오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가정통신문이라도 좀 보고 학교에서 몇 반에서 선생님이 누구고 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줄 수 있는 만족도를 아이에게 주지 못하면 아이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든 거, 네. 아빠가 정말 바쁜 거는 우리 사회 모든 아빠들이 다 바쁘잖아요. 네.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저 역시도 좀 이제 네. 반성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다는 아이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참 네.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말을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이가 성공하려면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아빠는 무관심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랑은 대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고요. 또는 대화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와 50% 얘기하고 엄마와 50% 얘기하면 좋죠. 근데 아빠 엄마의 또 이제 이 교육 방식이 다른 경우에 가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 화합적인 소통 방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질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지난 어린이날 하나 이제 추가로 공개된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어떤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빠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공부해라라는 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듣기 싫은 말 게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 엄마들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는 해라 게임은 하지 마라. 좋은 친구와는 어울려라. 그 친구랑은 놀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간섭하고 네. 있는데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해라는 거여서 그 아버지들이 이제 대화의 비중을 15%에서 이제 더 늘려서 50% 가까이 그 이상 가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우리 사항과 함께 너 행복하니?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누구를 좋아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이 대담 보고 계신 아빠분들 중에 아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담 보시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아빠들이 좀 많아졌으면 많이 좋겠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강원도 산모의 사망률 서울과 비교했을 때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란이나 카자흐스탄보다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근데 정말 그 숫자로 보면은 서울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의료 사고든 혹은 뭐 개인적인 문제든.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강원도는 산모의 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 이거는 의료적 대응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산모 사망률로 3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뿐 아니라 그럼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응급 환자의 경우에 90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는 또 이미 이제 뭔가 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강원도에서는 네. 응급센터를 밤에 만약 환자가
급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응급이잖아요. 네네. 90분 내에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아하, 이게 예. 서울 북부부터 수도권부터 강원도까지 이게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응급센터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지표가 나온 내용이 최근에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네. 이게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는 오히려 의료시설이 넘쳐나지만 네. 1인 대비로 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고 시골에서는 그야말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한참 멀리 나가야 된다는 인프라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지금 전국의 수많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도시, 네. 그리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개 가까운 도시,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11개 도시가 쇠퇴 도시로 지금 이제 낙인지 찍혀 있는데, 자, 인구가 감소하고요. 산업 현황이 경제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리면 쇠퇴 도시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원도에 이제 쇠퇴 도시가 한 11곳 정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만 해도 이제 20곳 가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수도권을 빼고는 모두 다 열악해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김치인데 김치하면 우리나라가 동조국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우리가 김치 수입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김치 수입이 많이 늘어서요. 지금은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 경제적 차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추김치를 수입해 와서 수입을 해서 들여오면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병원, 학교 그리고 그런 급식 같은 것도 대부분 중국산 김치가 들어가고 또 대한김치협회 집계해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김치가 95%가 중국산 김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럼 김치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러니까 식품 위생 판단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김치를 발효식품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배추김치나 이런 김치가 아니라 볶음김치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불균형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그 무역 적자가 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례식 조화도 네. 중국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미 지난 어버이날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 선물하셨을 네. 텐데 네. 카네이션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국내 유통 물량의 10% 정도가 이제 중국산이다. 근데 가격이 절반 가격이에요. 350만 본, 그러니까 350만 송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만 해도. 그런데 이제 헌화용 국화, 그러니까 조화를 우리가 보내거나 헌화할 네. 때 쓰는 국화가 70%가 중국산이라고 하네요. 아, 예. 가격이 역시 한 절반 이하로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조화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산인지.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화훼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국산 국화를 쓰는 분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그래서 가격산 중국산을 갖다가 마치 국산인 것처럼 이걸 이제 활용하는 분들은 이 마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훼 물량이, 유통량이 네. 국내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중 FTA가 또 지금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서 국내 화훼 농가와 유통상들 타격이 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기는 그런 이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정말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네. 하게 돼 네. 있는데 그 조화 보낼 때 가서 직접 고르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국화 때문에, 국화가 어느 정도냐면 2011년도에 국화 수입한 게 1,368톤인데요. 지금 3년 지났습니다. 2014년 작년 기준으로 하면 3,458톤, 그러니까 3년째 2.5배 정도 늘은 거예요. 근데 네. 늘은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화를 보낼 때 아시겠지만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화로 만들면 원가가 한 6만 원 정도 드는데 중국산으로 만들면 3만 원에서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조화를 만드는 쪽 업체에서는 당연히 중국산 걸 쓸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줄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화훼농가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 더 이상 꽃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줄지에 대한 대답을 정부에서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정말 네. 제도적 보완책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2012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 또다시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저질렀던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위안부 소녀상 바로 연합뉴스에서 가까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여기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수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상이죠. 여기에 말뚝을 묶어놓고 간 인물이고요. 그 외에 혐한, 그다음에 매우 이제 일본에서 극우적인 발언과 만행을 많이 저지른 인물입니다. 우선은 뭐 다케시마, 우리 땅 독도인데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최근에는 그 위안부 상을 좀 축소한 모형을 네. 일그러진 형태로 무릎 아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소포로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내면서 5종 보급품,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소녀를 보급품에 비유한 그런 네. 이제 발언을 했어요. 계속 이제 망언과 망발을 이어가는 인물인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 네. 백 변호사님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뭐 들어와야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네. 일본에서 소포로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위안부 예. 피해자분들이 또 고소를 하셨어요. 네네. 이번 사건 가지고. 네. 근데 과거에 아시겠지만 2012년에 주일 그 대사관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안부 말뚝 그 박은 그 사건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요. 이 정도 가지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범죄인 인도해달라라고 하면 일본에서 인도를 해줄 것 같나요? 절대 안 해주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고소를 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범죄자라는 측면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강제로 또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처벌하게 네. 하는 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죠. 네. 네. 한 주간의 사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